저 개인적으로는 네. 여당의 대표가 그렇죠. 원내대표든 당대표 여당의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청와대와 여당 주류의 방향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 이게 아마 예전에 2013년인가 15년인가 보다. 저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한 거 이후로 거의 처음 아니에요? 6, 7년 만에? 그 굉장히 각이 난데 근데 또 출입 기자 입장에서 네. 듣기에는 네. 이게 뭐 갑자기 뜬금없이 딱 나온 게 아니라 네. 송영길 대표가 취임 이후에 계속 해왔던 얘기,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그때랑은 좀 했던 얘기, 다르겠구나. 여러 가지 얘기했던 거 이걸 사실 김태현의 정치쇼.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정보 보고 뭐 할 거냐면 어제 여당 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했잖아요. 그 얘기 할 건데 잠깐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에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이었습니다. 특정 세력에 주눅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정현 기자, 네, 이거 제가 들어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네, 여당의 대표가 그렇죠. 원내대표든 당대표 여당의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청와대와 여당 주류의 방향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 이게 아마 예전에 2013년인가 15년인가 보다. 저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한 거 이후로 거의 처음 아니에요? 6, 7년 만에? 그 굉장히 각이 난데 근데 또 출입 기자 입장에서 네. 듣기에는 네. 이게 뭐 갑자기 뜬금없이 딱 나온 게 아니라 네. 송영길 대표가 취임 이후에 계속 해왔던 얘기,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그때랑은 좀 했던 얘기, 다르겠구나. 여러 가지 얘기했던 거 이걸 사실 동호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뭐 충격적이다, 막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비판적인 거예요? 점수 별로 못 줘요? 아 점수요? 네. 저는 굉장히 낮게 줍니다. 어제 실망했어요. 뭘 했는지 사실 잘 모를 정도로. 아니 근데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왜냐면은 저 당내 주류하고 청와대가 마음 아픈 얘기들 청년 특임 장관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패배는 그다음 저 부동산 폭등과 조세 부담이 높아서다. 네.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 부족하다. 뭐 이런 거 특정 세력에 주눅들면 안 된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강경파 저 의원들이나 뭐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주눅도 만든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너무나 당내 주류하고 반대되는 얘기니까 근데 대단한 얘기 아닌가? 대단한 얘기긴 한데 이게 네. 그간지 계속 해왔던 얘기기도 하고 뭐 맞는 말이 그러니까 상당 부분 국민들이 공감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패배한 이유, 뭐 네. 부동산 문제, 뭐 내로불람, 뭐 네.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던 거를 네. 동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제가 더 봤던 큰 문제점은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뭐냐? 뭘 내놔야 그러구나. 되는데. 그 이제 청년 문제 중요하죠. 그 네. 민주당이 재보궐에 패배했던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20, 30대의 표심 변심이지 않습니까? 네. 뭐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나온 게 딱 두 개예요. 청년 특임 장관 대통령한테 요청하겠다. 이게 작년 총선 때 민주당이 했던 총선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그러면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했네 청년 네. 문제에 대해서 네. 이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민주당 다 출입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제가 민주당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아니 이런 얘기구나.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네. 어제 자기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이런저런 거를 했다. 이제 네. 자기 업적을 좀 자랑하는 타임이 짧게 있었는데 네. 그 자리 그 문구가 이거였어요.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 눈높이로 정리하고 네. 한마디로 한 명 사퇴시켰다. 네. 그리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다. 이런 네. 표현이 있는데 네. 저는 그것도 좀 상당히 주목이 되더라고요. 안 해도 될 말 굳이 그게 굳이 상대편이라기보다는 당내 강성 네. 지지자들이 볼 때는 그게 성과인지 잘 모를 건데 하여튼 송영길 대표는 자신의 성과로 네. 업적으로 치부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만 거는 청년 문제는 그거랑 또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게 송영길 누구나 집, 대표의 이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거든요. 원래 인천시장 때부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살짝 네. 했던 건데 부동산 문제 쭉 얘기하다가 네. 또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설문 페이지가 23페이지인데 무려 6페이지가 누구나 집 이야기로 이렇게 점철돼 있어요. 이걸로 청년 문제 해결하겠다. 이걸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시범 사업 10,000가구가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건데 네.
지금 이게 약간 저는 송영길 대표의 현실 인식 이 자체가 약간 좀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구나. 송영길 대표가 제기한 문제점을 진단하는 게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맞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항상 해오던 얘기고 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대책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매번 했던 대책도 또 매번 했던 청년 특임 장관을 제외한 매번 얘기했던 건데 네. 굳이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네. 모든 거 이게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도깨비 네. 방망이도 아니고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이제 네. 얘기를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제 이제 무서워요. 저희 출입해야 되는데. 이미 출입해야 되는데 무서운다는데 이미 이제 출입처에서 곤란을 겪는 발언들이 지금 계속해서 점수를 낮게 주겠습니다 막 이러고 어쨌든 저기 그러면 조세가 세액 부담이 폭등해서 선거 졌다고 그랬는데 그럼 종부세 좀 내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저희 프로에 박주민 의원 출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건 물어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반대해서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딱 그렇게 잘라서 얘기하길래 그렇죠. 이제 뭐가 맞아요?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이제 송영길 대표가 네. 내놓고 네. 해서 이제 질문들이 이제 들어오는 게 그럼 또 송영길 대표에게 또 문자 폭탄 받냐? 뭐 어떻게 이제 당내 반발이 네. 막 일어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럴진 않을 것 같고요. 이미 또 뭐 면역력도 많이 생겼고 네. 갈등이 생길 거는 누구나 이제 다 예상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때 송영길 대표가 좀 곤란에 처할 수 있을 것 같다. 협조를 네.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제 가장 눈앞에 닥친 게 당장 금요일 날 이제 부동산 종부세랑 양도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강성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거 안 된다. 이거는 뭐 부동산 집값 올려주려는 뭐 시그널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세제는 우리가 더 낮춰서는 안 된다. 지난 4년간 해온 게 있는데 네.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갈등 대립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교섭단체 연설은 뭐 민주당 출입하시는 고정현 기자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곽지용 기자 이거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어저께 김부겸 총리하고 이철희 수석 만났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간 게 아니라 온 거죠. 그렇죠. 이제 김부겸 총리랑 네. 이철희 수석은 이제 네. 국민의힘 대표실로 온 거고 그 국회에서 뒤에 이어진 안철수 네. 국민의당 대표하고 네.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예방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제 가동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까지 여야정 상설협의체 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하고 저 교섭단체 대표나 원내대표 만날 때마다 얘기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가동된 건 없는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그럼 이러면 대통령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이번에 좀 가동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거예요? 네, 뭐 그 부분은 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부터가 네. 좀 협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고, 뭐 이를테면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없다는 대통령 네. 말씀에 공감한다든지, 뭐 코로나 위기 속에서 협치할 사항이 많다, 뭐 이런 점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철희 수석이 그 선거 기간을 감안해 보면 이제 운영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가능하면 조속히 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도 이제 뭐 긍정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뭐 오히려 이제 뭐 누가 참석하느냐, 이를테면 원내대표가 가느냐, 대표가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청와대 쪽에 국정에 필요한 방향으로 참석 인원 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청와대가 이 원내대표들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편하면 원내대표 부르시고 대표가 네. 가는 게 맞다 그러면 나를 불러라. 왜냐하면 일각에서 이게 이 여야정 협의체를 했을 때 이게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워낙 좀 화제 중심 인물이다 보니까 네. 그 여야정 협의체에서 어떤 대통령이 제안하는 이제 이런 것보다 뭐 사실상 이준석의 동무대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에서 좀 그런 불안감이 좀 있다는 거죠. 그 청와대와 여당 쪽에서 제가 취재를 한 건 아니고 근데 뭐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듣긴 들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너희들이 불편하면 나는 안 가고 원내대표가 가도 된다. 뭐 아마 이 취지로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네네. 본인이 안 가고 원내대표가 갈 수도 있다. 정책위장까지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아마 이게 이 대표가 주목받는 게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그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대표가 야권에서 이제 차지하는 뭐 비중, 주목도 네. 이런 게 커지면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좀 낮아지는 효과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 진짜. 근데 이거 그래도 윈윈 아니에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제 임기 말인데 그래도 여당과 좀 협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준석 대표도 야 젊은 대표가 되니까 야당이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 무조건 안 한다고 그러더니 뭐 이런 이미지 줄 수 있어서 그렇죠. 사실 뭐 윈윈일 것 그런 협치에 협조한다, 뭐 대통령 국정 운영에 협조한다 이런 이미지 그 자체보다도 네. 사실 대통령과 앉아서 이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뭐 이제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의 뭐 약점 아니면 좀 어떤 보완할 네. 만한 점으로 계속 지적된 게 이른바 안정감 문제잖아요. 근데 대통령과 앉아서 국정 문제를 논의한다 이렇게 아.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이 그림 될 것 자체가.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또 어제 이준석 대표 얘기한 것 중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국회에서 만난 거예요? 네, 이거도 이제 그 국회에 있는 국민의당 대표실 국민의당 대표실로 이제 뭐 거의 옆방이에요. 네. 한 세 칸 넘어가면 있는 그래요? 방인데 네. 거기로 이제 찾아간 건데요. 네. 뭐 좀 화기애애한 듯 보였는데 네. 그 모두 발언에서부터 사실 그러니까 뭐 그냥 좋게 들으면 좋은 건데 네. 이제 직업이 직업들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좀 뭔가 네. 좀 불편한 감정이 좀 완전히 사겨지지 않은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모두 발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임재범 씨 좋아해. 전쟁 같은 합당. 그러니까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부터 네. 그 노래를 지금 두 번째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거친 눈빛과 뭐 이거. 예, 그렇죠. 근데 이 전쟁 같은 합당이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뭐 이제 그냥 이제 최근에 정치에 관심을 뒀던 분들은 그냥 뭐 합당을 잘하자는 뭐 원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이른바 유승민계 정치인들하고 네. 안철수계 정치인들이 바른미래당에서 아주- 내전 한판 과게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내전이 있었죠 그때. 네. 근데 이제 전쟁 같은 이제 이런 수식어를 들으니까 네. 그 앙금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근데 어제 또 국민의당에서는 이름 국민의힘은 안 된다. 이름 바꾸자.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름을 그냥 국민의힘으로 하면 흡수합당 되는 것 같으니까 싫으니까 신설합당 하자고 그럴 건데 또 국민의 입장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서울시장 저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크게 이기고 당 지지율 계속 올라가는데 이름을 왜 바꿔 이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게 좋은 반응이 당연히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건 네. 확실하게 조간에 안 나온 얘기인데 왜냐하면 좀 전에 나왔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야. 아니 그게 아니고 유승민 의원이 좀 아까 라디오 인터뷰를 나와가지고 방금 전에. 네. 이게 그 당 밖의 대선 유력 대권 주자들이 입당하실 때마다 당명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오. 상당히 좀 불편한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네. 좀 아까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네. 거의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거의 맹비난 수준으로 그러니까 음. 성사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음. 합당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당명 변경을 받아주면 또 다른 요구를 할 것이다. 오. 그래서 이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요구를 성사되기 어려운 요구를 오.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이제 하기 싫어서 당명 네. 변경 요구를 하고 있다. 뭐 그럴 그런 수 그런 아니, 좀 의심까지 가져야 이제 된다?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취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어제 공개회동하고 비공개회동 했는데 단 9분 만에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비공개회동제 재밌는 얘기들 있잖아. 난 두 사람이 비공개회동 9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가 잘 그게 궁금해. 네. 그거 아직 알려진 거 없죠. 뭐 분위기 안 좋았다는 조간 신문 내용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9분이니까 9분이면 뭐 그냥 뭐 긴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실 비공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게 또 이제 꼭 그때의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네. 원래 이제 그 어떤 인물의 성격, 캐릭터, 네. 그다음에 뭐 평소에 언어적인 습관이라든지 네. 그런 걸로 좀 유추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 코너 전 진행자인 이제 네.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만났을 때 네. 뭐 대충 뭐 비공개로 들어갔을 때 네. 뭐 특별한 내용이 없었더라도 막 뭐 서로 농담 주고받으면서 되게 화기애애하게 네. 대화를 했을 거라는 이제 그런 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를 추적해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뭐 대표가 이제 둘이 만났을 때는 또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를 추정해 보면 전혀 반대. 그리고 뭐 예. 평소에 언어 습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네. 원래 이준석 대표는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네.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어떤 네. 친교적인 그런 대화에 네. 좀 상당히 어색함을 아직까지 좀 네.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렇게 이름도 비슷한데 네. 이게 좀 조율이 안 되나요? 국민의힘당. 국민의힘당. 예. 예. 야 근데 재밌는 표현이죠. 평소에 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 이철희 정무수석의 평소의 언어 습관을 생각을 해보면 대충 알 수 있다. 이거 제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철희 수석이 어제 이제 나오면서 잠깐 봤거든요. 네. 표정이 좋지는 않던데. 굉장히 그래요? 피곤해 보이시던데. 아 피곤은 하겠죠. 경무인데 청와대. 자연스럽게 또 윤석열 총장 얘기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시간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게요. 다시.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총장 전 총장 얘기부터 하냐면 결국에 이 국민의당하고 국힘의 국민의힘의 합당의 이 줄다리기 한 이 와중에
윤석열 총장의 등판 시기가 언제냐도 연동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서로 네. 눈치 보기? 그렇죠. 요것도 조금 전에 한 10분 전에 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이 예.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전에 기자들한테 전한 게 있는데요. 오 그래요? 생생하다 이거. 예. 국민을 통합해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 예. 여야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뭐 그게 무슨 뜻이냐. 예. 그래서 입당은 언제 하는 거냐 이런 예. 질문이 당연히 나올 텐데 예. 그거를 예상한 듯 입당 시기 문제는 다 말씀드렸고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 오. 이렇게만 얘기를 그러니까 윤 총장의 예. 발언이 이제 발언 내용이 그랬다고 하는데요. 본인 스케줄대로 간다는 거네 그냥. 예, 그런 네. 취지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의 내부 문제 어떤 그 다른 경선 일정이나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나는 내 스케줄대로 쭉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 단서로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요. 네. 어제 저 이동훈 대변인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 얘기는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네. 그 보수 중도 진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실망한 탈진보까지 쭉 아우르겠다. 네. 한마디로 이제 이른바 대선 빅텐트로 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국민의힘에만 들어가면 네. 뭐 보수 그다음에 뭐 좀 넓게 봐야 보수 중도까지 한마디로 뭐 진보 진영까지 다 아우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기존에는 이제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많이 기운 입장이었다면 네. 뭐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겠지만 네. 뭐 한 발 빼는 정도의 그런 이제 조정인 것 같습니다. 흐름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힘 합류 시기가 좀 늦어지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조금 관망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먼저 입당해서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래나? 아니면 밖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움직임을 보고 거기랑 쪼인하려고 그러나? 되게 궁금하네. 이게 막 머리 싸움이 막 치열한 거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요? 예. 전 다른 당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민주당 할게요 그럼. 알았어요. 민주당 합시다. 민주당 지금 머리 네. 아파요 지금. 네, 경선 연기. 이론 때문에. 이거 경선 연기. 안 될 것 같아요 경선. 아 솔직해. 안 될 것 같아요. 취재도 해보고 네.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뭐 예비 후보 등록이 이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시작돼야 될 판인데 네. 뭐 어제까지 안 했으면은 사실상 힘든 거죠. 그럼 지금 막 바꿔가지고 경선을 며칠 날 한다 이걸 정하기가 사실상 물리적인 시간이 쉽지 않은 데다가 좀 중립적인 지대에 있는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선 연기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난 아무 상관이 없는데 경선을 연기하자는 쪽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 이해가 안 된다 사실. 내가 설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흥행을 위해서 집단 면역이 돼서 마스크 벗고 전당대회 해가지고 막 와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하자.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다 보여줬거든요. 마스크 쓰고 그 방역 수칙 다 지켜가면서도 흥행했거든요. 근데 논리가 이제 안 먹히는 거죠. 우리 조동찬 기자가 그랬어요. 다 집단면허 와도 마스크는 써야 된다고 확진자 영향 될 때까지. 맞습니다. 더 논리가 안 되네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재명 지사가 1위 후보가 절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왜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주장하는 걸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이거잖아. 사실 이제 좀 지지율 격차가 안 줄어들고 뭐 어떻게든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또 진짜로 당의 승리를 위해서 결국엔 목표가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 대권 후보를 물리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니까 그거를 위해서 순수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직접적으로 거의 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안 하고 대리인들을 하고 캠프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사실상 거의 쉽지 않다.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거의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건 약장수가 하던 짓이다. 뭐 옛날에 뭐 가짜 약장수가 이상한 동물들 데리고 와서 춤추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러면서 감정 싸움을 치닫고 있어서 거의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줄 안 되는 줄 아는데 꺼내는 거가 아까 안철수 대표가 당명 바꾸자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걸로 왜 내걸었어 이거잖아요. 원래 정치인들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꺼내는 건 다 이 노림수가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대선기획단 누가요 단장? 이게 이제 금요일쯤 혹은 뭐 늦어도 토요일쯤 정해질 것 같은데 제일 유력한 사람 맞춥시다 우리. 모르겠는데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온 게 지금 30대 이동학 지금 현재 최고위원, 김혜영 전 의원 얘기. 김혜영 전 최고위원 40대. 일단 우상호 의원은 안 되는 거겠죠? 우상호 의원은 지금 그건 하나 맞췄어 제가. 탈당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누가 둘 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명 추천. 우리 곽지영 기자도 한 명 추천해야 돼요. 예상에 든 추천. 전 추천은 김혜영 전 최고위원을 하고 싶긴 한데 추천은 들어보면은 이게 젊은 사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게 뭐 잘 될 게 아니다. 이게 하루짜리 기사고 네. 그 이후에 꾸준히 이제 대선 관리를 해야 되고 각 캠프 간 이견도 조율해야 네. 되고 조용히 물밑에서 도와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젊은 사람 그리고 정무적 감각이 부족한 사람을 앉혀놨다가 네. 무슨 사단이 날지 모른다라는 게 민주당의 좀 주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추천은 김혜영 의원이는 안 될 것 같다. 안 될 네. 것 같아요. 예. 네, 저기 곽지영 기자는요. 이게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좋다는 상황? 안 맞춰도 돼. 잊어먹어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예. 아니 그 저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될 것 같은데 네. 될 것 같은데 예. 그 판단은 사실 예. 좀 같습니다. 어. 같은데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 이른바 이준석 바람이라는 거에 대한 그 뭐 불안감 대응 네. 이제 이런 그것 때문에 아마 이채구 의원을 올릴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좋은 선택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장은 좀 중량감 있는 사람으로 하고 네. 그 밑에 이제 실무진 혹은 뭐 중간 간부를 네. 이동학 최고위원이랑 네. 여러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세울 것 같습니다. 어제 박용진 의원이 라디오 나와서 네. 대선기획단 누구 할지 놓고 이러는데 답답하다. 국민들이 그 관심 있냐. 저게 정답입니다. 단장은 누가 하든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 생생한 취재 정보를 잘 들었습니다. 곽지용 기자, 고종현 기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